여러분들 채권이란 자체가 원금 보장형이 아닙니다. 아마 요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2010년인가 그때부터 미국 국채를 안 산다 그러더라고요.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데도 주식을 지금부터 사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보다는 성장성을 중심으로 하고 시가총액 상위를 먼저 건지시는 게 좋아요. 일단 처음에는 금리로 시작했던 건데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물가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갖고 하는 정책인데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거는 그거보다는 이제 요즘 또 환율도 만만치 않죠. 어제 보니까 요 외치 사이에 보니까 1,399원까지 갔는데 1달러에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채권 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채권. 특히 미국 국채 10년물의 지금 채권의 수익률이 좀 우리가 봐야 될 문제 않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달러라든가 아니면 금리라든가 물가는 이제 어느 정도 다들 아세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 수출 기업이라든가 수입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환차성 환차익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투자자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하면 투자자 거대 자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큰 손들의 움직임. 그렇죠. 예.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채권의 큰 손들이 또 많고 채권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특히 미국 10년짜리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돈의 흐름을 좀 보는데 많이 쓰이는 그런 건데 채권 수익률이 일단 채권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채권이란 자체가 그 원금 보장형이 아닙니다. 아마 요즘에 그 증권사나 금융사 통해서 이제 채권 관련되어 좀 많이 추천을 받으실 텐데 채권은 원금 보장이 아닙니다. 채권이란 자체가 갖고 있는 본질은 뭐냐 하면은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거거든요. 돈을 빌려달라는 곳이 안전하면은 이제 이자에 대한 부분이 좀 적당할 거고 그다음에 원금 보장의 성격을 갖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는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좀 이자를 많이 줄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 이게 이제 채권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뭐 나라도 부도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국채 부도가 나는 경우 그게 이제 뭐 요즘에 뭐 많이 나오잖아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기준금리가 60% 채권 수익률이 60%인가 기준금리가 60%인가 그러거든요. 예. 보통 이제 채권에 이제 수반되는 이자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자산 같은 경우는 그 미국 그 은행의 명목금리 이자하고도 같이 연동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빌려다는 곳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냐 하면 어떻게 해서는 그거를 처분해야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게 뭐냐면 할인율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할인율이라는 거 그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할인이 많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안 팔리는 거죠. 그렇죠. 그냥 막 옛날에 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미국 국채가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채권 투자자들이 지금 채권을 매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자본이 시장이 좋아가지고 굳이 내가 뭐 이런 채권을 갖고 있어 주식 투자 수익률,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좋은데 그럴 때도 떨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신뢰가 안 갈 때. 야 그렇구나. 그래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작년 같은 경우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올랐어요. 완만하게 오르다가 올해는 수직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주식 살려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주식이 뭐 이런 게 아니라 상황이 이런데 무슨 채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미국 정부에 대한 좀 불신. 그렇죠. 왜냐하면 물가가 요번에 이제 물가 잡힌 줄 알았더니만 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빚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중국이 저도 신문에서 보니까 2010년인가 그때부터 미국 국채를 안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은 너무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화폐를 막 찍어내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도 고려가 되겠죠. 그래서 요번에 보면은 언제죠? 6월 달이었습니다. 6월 달에 그 저점을 찍고 8월 중순까지 주가가 올랐잖아요. 전 세계 주식들이 그래도 조금 숨통을 튄 적이 있었거든요. 그 두 달이요. 그때가 뭐냐면 채권 수익률이 떨어질 때였고 8월 중순이 뭐냐면 다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채권 수익률이 바로 직전에 6월 달에 중순경에 채권 수익률을 지금 10년물이 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왜 넘어버리게 됐냐면 이제 요번에 또 지표가 발표 났다 보니까 이거 금리 기껏 올려놨더니만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네라고 하니 채권 투자자들 가장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자이겠죠. 네. 투자자일 거 아니에요. 뭐 0.1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채권 수익률이 전 고점 바로 직전 고점을 뚫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봐야 되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매크로 경제라고 해가지고 뭐 거시 경제를 봐야 된다 이러는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그 10년물 채권의 수익률 그래프를 좀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꺾여야지만 꺾이면 한다는 건 뭐냐면 미국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네. 들어오고 있고 그럼 그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자들도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자들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나라가 제대로 돼야지 그 나라 안에 있는 기업에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저는 보고 있죠. 그러면 이번에 그 금리가 FOMC에서 뭐 0.75든 1이든 뭐 0.75가 좀 대세이긴 한 것 같은데요. 0.75로 이제 올려버리면은 당분간은 뭐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보니까 내년 금리 전망을 한 4에서 5% 사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가능성이 높죠. 네. 저도 강의하면서 요번에 0.75로 최소 0.75가 올라갈 텐데 그러면은 3.25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연말에 이렇게 또 몇 개월 남아 있고 하니까 어영부영 뭐 자칫 잘못하면 연말 4%로 마감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이제 환경이 놓여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은 아직 좀 금리 상승을 하는 그게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지가 많이 남아 있죠. 여지가 많이 남아. 그러면은 또 이게 함부로 또 주식 투자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는 지금이 사실 맞거든요. 맞죠. 왜냐하면 자산 가치가 되게 다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 측면에 봤을 때는 이제 접근 방법을 통했을 때는 어차피 그 경기가 회복을 하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막 올라가고 회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먼저 하신 분들은 이제 빨리 회복이 되기를 바라겠지만, 근데 현실을 보면은 매수세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이제 타박타박 올라갈 거란 말이죠. 각도가. 조금씩.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지금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나 아니면 새로운 자금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여유롭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접근하셔야지 이게 바닥이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접으시면은 또 이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상황은 그 조금 지루하게 이제 됩니다. 지루하게 갈 거니까 좀 여유롭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루하게 좀 갈 수는 있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뭐 4% 5% 이렇게 벌써 그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보면 알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게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그게 또 맞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주가는 선반영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6개월에 1년이라면 저는 이제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라 경제의 체력이 아니라 펀더멘털이 아니라 주식은 이미 그 반토막 난 거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는 것도 의외로 많이 있고 아직 과매도에서 까딱까딱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 지금 6월 달부터 해서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바닥 정도에 와 있는 것 같다. 예. 근데 경기 침체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저도 제가 전에 썼던 책에 보면은 이제 경기가 이제 좋다가 붕괴되고 이제 하락 국면으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저점이라는 거는 현재 상황이 저점이라는 거는 향후 6개월에서 1년 후에는 경기가 저점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예. 주식은 항상 선반영이니까. 그럼 내년 우리가 이제 전문가님들이 다들 얘기하시는 게 내년이 가장 큰 경기의 침체가 올 것이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런 논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본질은 뭐냐면 미래의 가치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실적이 나온 그 팩트가 있을 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팩트가 나올 거라는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보면은 이게 나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그 주식은 쉽게 팔 수가 있잖아요. 네. 부동산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쉽게 물량을 내놓을 수 있어가지고 이제 선반영이라는 게 잘 나타나죠. 그러면은 경기가 이제 그 바닥을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후에 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나면은 주식시장에서는 매수세가 붙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어떤 주체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물량은 그러니까 이제 팔 사람들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지쳐서 파신 분들, 그 다음에 상황이 안 돼서 파신 분들 뭐 많잖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떨어지면 떨어져라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상당수가 그 물량이 크다는 거죠. 우리가 연기금도 잘 안 팔 거고 외국 기관 투자들은 많이 안 팔 거고 그러니까 조금씩 나오겠지만 대량의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씩 나오겠지만 우리처럼 막 한 방에 다 팔고 떠나자 막 이러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소심파 투자자라고 하죠. 소심파 투자자들이 시장에 계속해서 남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사줘도 주가는 툭툭 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이렇게 뜨지는 않겠죠. 매수세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고, 경기와 상관 이시 주가가 뜰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 지금 은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채권으로 많이들 돈이 글로 몰려가잖아요. 지금 요즘에 많이 갔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보험도 많이 지금들 다시 또 보험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예. 이제는 안전자산을 해야 된다. 현금 확보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현금 확보까지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봐야 돼요. 은행을 가게 되면 최소 1년 이상은 갈 거고 채권도 못해도 3년 이상은 갈 거고 보험 같은 경우는 최소 5년에 10년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빠져가지고 그런 안전자산을 가게 되면 최소 3년에서 5년 후에는 목돈이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현재 지금 2022년인데 그럼 5년 후로 한번 바라보면 2027년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2027년이면 지금보다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훨씬 나아질 것 같은데요. 돈도 많이 풀렸는데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뭐냐면 잘해보자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거품을 이렇게 빼야 되는 이유가 이 거품 때문에 아예 박살나는 것보다는 빼서 더 잘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5년 후에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면 5년 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계기가 되는 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주가가 이제 급등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님들이 안전자산의 예금이나 채권이라든가 보험했던 것들이 목돈이 생겨가지고 그때 들어온다는 거죠. 빼가지고. 네. 왜냐면 만기 됐으니까 뭐가 좋은 게 없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시장은 경제는 좋아지고 하니까. 미리 넣었어야 되는데 그때 들어오시는 거군요. 딱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우리는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고생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경기가 살아나길만 이제 좀 간절히 바라야 되는데. 그렇구나. 근데 어느덧 주가가 상승하는데 갑자기 주가가 쭉쭉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자금이 마침 또 경제 상황이 좋으니까 뚝 들어오면 이게 툭 그런. 그렇구나. 예. 그럼 또 뒤늦게 올라타는 그런 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주식 투자의 적기라는 거는 사실은 뭐 아무 때나 하면 좋지만 이왕이면 싼 거 쌀 때 하면 좋고 그다음에 또 훌륭한 주식 같은 경우 이렇게 요즘 어려울 때 하는 게 좋으니까 지금 맞는데 시간을 두고 하셔도 되는데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안전자산 물론 지금 어려운데 안전자산을 뭐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그 돈이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일부는 1년 정도 가 계시는 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3, 4년 후에 또 들어오시면은 좋다고 하는 경우가 또 우리 또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2024년 뭐 9월 정도에 경기가 바닥을 찍고 한동안 이제 횡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경기는 막 급상승을 안 하더라도. 근데 그거를 이제 주식 시장은 6개월에서 1년 전에 선반영을 하니까 그렇죠. 1년은 선반영 나오면 지금이 주가의 바닥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주가가 서서히 이렇게 오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서서히 올라가니까 요즘도 사실은 옆으로 횡보하고나 저점 올라갈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어떤 전문가님들은 우리가 이제 그 미국 나스닥 그 차트 보시면 월봉 차트 보면은 요번에 잘못 이게 금리 오르고 뭐 요번에 잘못되면 7, 8천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예, 지금의 11,000에서 7,000이면 한 20, 30% 또 빠진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바닥 구간에서 지금 뭔가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반등할 것이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금리도 4%, 4.5%라면은 미국도 본인들도 힘들거든요. 더 이상 못 올릴 것 같은데요. 네, 5% 이상은 못 올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금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고 환율도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환율이 높아가지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도 수출 기업이 있잖아요. 걔네들도 힘들거든요. 네. 꼭 미국만 잘 사는 법 없잖아요. 전 세계가 같이 살아야지 자기네들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 상단으로 지금 다 가고 있는 거죠. 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경기는 이제 이제 좀 안 좋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이제 진정되면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진정되고 경제는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다른 자산들도 그때 또 이제 안 좋은 일,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스갯으로 주식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주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선반영이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타박타박 물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이 뭐 많지는 않을 수 있고 확률적으로는 이 타박타박 오르는 경우가 네. 저도 어떤 책에서 보니까 오히려 좀 오르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많다고 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조금 오른다고 했을 때 2024년 9월에 산다고 하면 이제 조금 그래도 아주 저점은 아니고 좀 오른 상태일 그러겠죠. 테니까 예, 예. 지금부터라도 뭐 올인은 아니더라도 올인하면 안 되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부를 뭐 예금에 넣든 보험에 넣더라도 또 일부는 네. 주식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넣는 것도 참여하고 있으셔야 참여하고 돼요. 있는 게 나쁘지 않아 보인다. 예, 예, 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명쾌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좀 포기하지 마시고요. 참여를 하면서 네. 안전자산도 고려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막 진짜 막 지금 다 채권으로 막 달려가고 네, 그러면 안 예금으로. 돼요. 그리고 요즘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채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무리 국채라도 그 채권의 본질은 뭐냐면 부도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많이 원금도 못 구하는 거죠. 예. 그 요즘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뭐냐면은 이제 그 중진국들이라든가 맞아요. 후진국들이 수익률은 좋을 거예요. 하지만 수익률 보고 하지 마. 설마 이 나라가 망하겠어? 설마가 아닙니다. 그죠? 네. 설마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수익률을 너무 쫓지 마세요. 음. 뭐든지 수익률을 쫓다 보면은 항상 탈이 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또 지금뿐만 아니라 10년 전에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 채권이 대표적이죠. 네. 비과세다. 근데 환율이 그걸로 다 잡아먹어요. 비과세였는데 엄청난 건데. 그렇죠. 네. 그 수익률도 9%였어요. 근데 원금 되신 분도 그러니까 뭐 이자 받으신 거 있어가지고 쌤쌤이란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지금 손해 봤다는 분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예. 그 대표님 그러면은 딱 2027년 정도면은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느냐. 저는 뭐 2027년까지 안 가더라도 뭐 조금 더 희망 회로를 돌린다면 한 2024년이나 2025년 정도만 돼도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는 하는데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2024년, 2025년은 주가가 반등하는 시점이 아니라 경기가 좋아졌으면 하는 시점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죠? 네.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는. 그러면은 이제 주가도 이제 또 이렇게 조금 더 뭐 아주 막 급상승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올라가는 거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예금이나 채권에 왕창 넣어놨다가 이제 만기가 돌아오신 분들이 경기가 살아나네 주가가 조금씩 오르네 해서 또 주가에 또 올라오면 이제 팍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대표님 그 일부 자금을 그러면은 딱 좋아. 그러면 내가 주식에 한번 좀 넣어보자. 지금이 저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뭐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부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럼 지금은 좀 어디 섹터나 주식이 좀 좋아 보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가격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하나의 전망만 보는데 우리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전망도 좋고 가격도 좋은 건 다 이해하겠는데 막상 이런 경기의 어떤 불안정성이 이제 확대가 되면 내가 버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나의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가 과연 뭐냐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이제 우리가 네 가지로 얘기를 해드리는데 첫 번째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성장 위주로 가는 포트폴리오가 있고 세 번째는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매우 보수적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말 그대로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테슬라 같은 거, 엔비디아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업종이 막 살아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그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애플 같은 거나 MS 같은 게 들어가겠죠. 빅테크 같은 것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수적인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겠죠. 우리가 미국 기업들 보면은 생필품이라든가 그죠? 예. 바이오 같은 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매우 보수적인 건 뭐냐면은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담배 회사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내 성향을 맞고 그 안에서 내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 짜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기업들을 선택하시는 게 지금 이런 시장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격형 성장 보수 매우 보수 이 주식들이
다 어느 정도는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성향을 그냥 성향에 비추어서 그렇죠. 사라. 예. 근데 매우 공격적인 거는 주가 하락률이 굉장히 크고 음. 이런 어려운 경우 음. 그다음에 이제 덜 공격적인 것 같은 경우는 애플 같은 경우는 테슬라는 지금 버티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보수적인 것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히려 이런 상황에 올라가고 이게 보수적인 게 경기 방어주라고 하니까 아. 그다음에 이제 매우 보수적인 건 뭐냐면 배당을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주가 수익률이 높고 배당만 받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 내가 가격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해서 속상하시는 것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경험으로서 내 투자 노하우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공부를 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냥 무조건 이게 올라갑니까 아니면 이거 갈아탈까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1차적으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내가 내 성향은 이게 맞다 그러면 과감하게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도 되고 뭐 등등의 어떠한 게 이제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성향이 매우 보수적인데 주변에서 엔비디아, 테슬라 매우 공격형인 걸 추천한 거예요. 좋다고. 그러면 안 되죠. 어차피 사봤자 버티지도 못하고 못하죠. 또 상황이 어떻게 해서 흔들리면 네. 또 금방 또 팔아버릴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투자의 원칙이 다 무너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마저도 그 자산이 포트폴리오가 엉망이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소신을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예, 기업 선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그런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이 너 그래가지고 뭐 수익이 나겠냐 그런 포트폴리오 별로. 근데 지금 그런 포트폴리오가 또 잘 먹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라고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차피 투자라는 거는 이제 자산 생식 목적이고 길게 가실 거라면 그렇게 하시고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어떤 거시경제로 하는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투자하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거는 중장기 투자를 관점으로 5년 뭐 10년을 가져가신 분들 이야기니까 그러나 요즘처럼 뭐 주가 하락 시기에는 뭘 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예요. 예, 다른 이제 트레이닝이니까 트레이딩이고 서로 다른 거죠. 아,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가치주가 ETF 중에 SCHD라고 그 배당 성장주인가요? 그거는 주가가 별로 안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가치주 위주로 이렇게 좀 모여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에 뭐 나스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 그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그런 거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오히려 그 주식이 거의 2배가 있고 배당도 나오고 막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참. 그게 정답은 없어요. 우리 주변에 보신 분이 뭐 포트폴리오 이렇게 짜야 된다, 이렇게 짜야 된다. 물론 말씀은 맞는데, 이제 처음엔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정석대로 짜다가 그다음 내 성향대로 저희 어느 투자자님 같은 경우는 매우 공격적이세요. 예. 그래서 시장 상황에 출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상황이 그런 회사잖아요. 네, 매우 공격적인 엄청 50% 기업이죠. 빠진 것 같은데. 그렇죠. 올라갔다 막 올라갔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 믿고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의 우리 리스크도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 경기 성장주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잘 되기만 바라야지 여기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나 매우 보수적인 거는 뭐 시장과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이제 길게 하시고 오래 하실 거니까 좀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공부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잖아요.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은 계속해서 발생하니까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중간격, 중간보다 조금 성장형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약간 뭐 빅테크나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쪽. 그렇죠.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매우 성장적인 게 아니고 그냥 성장형이 가까우니까 저는 애플 같은 성향이 또 마음에 들죠. 애플. 네. 그 애플은 잘 빠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런데 여러분들 어려울 때는 항상 작은 주식보다는 큰 주식으로 돈이 몰립니다. 예. 근데 애플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고 지금 보면은 모든 자산 중에 모든 자산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 애플로 지금 얘기가 되잖아요. 네. 예. 물론 자국에서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 사람을 제외한 우리 같은 사람은 애플이 작년에 $180 찍고 지금 150, 160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죠? 환율이 30% 넘게 상승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플러스가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 12월 달에 가장 비싸게 주신 분이 지금은 수익이 나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플은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좀 담으셔야 되지 않을까. 아.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네.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음. 우리 다른 기업들은 좀 공부를 해보셔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애플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또 그 아이폰뿐만 아니라 또 애플카 이런 이슈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차를 만들면 그 안에 또 소프트웨어 들어가고 네. 이러면은 진짜 성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 3,800조고요. 네. MS가 지금 시가총액 2,500조입니다. 거의 1,000조 이상 차이 나잖아요. 와.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300 몇십조 되잖아요. 400조가 안 되죠. 그렇게 안 되죠. 우리나라 지금 1,700에서 1,800기업 코스닥 거래 다 합쳐도 1,700조 되려나? 야, 그렇게 엄청난 차이네요.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많이 하시고 계실 거고 또 안 하신 분들은 그러면 미국 주식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거 본질을 아셔야 돼요. 뭐냐면 자본시장에서의 본질, 주식시장 특히 전체 전 세계 시가총액의 미국 시가총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100으로 본다면? 100으로 본다면 한 절반 이상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절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나라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지 그게 얼마나 파괴력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이 한 5%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5%대. 일본도 5%대. 독일이 4%대인가? 이렇게 될 거고 프랑스도 그럴 거고. 그럼 한국이 몇 프로대냐 이거지. 1.8%대요. 2%도 안 2%채 안 돼요. 어. 그러니까 200개 나라 중에 대략 200개라고 했을 때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절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99개가 거기서 하고 있고 그 중에 또 한 9개가 한 2%, 3%, 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합쳐서 있다 보시면 네. 되죠. 그러면 세상의 돈은 다 어딨냐 이거지. 다 미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주식이 이게 경기가 좀 어려울 때 보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정말 이상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의 미풍은 우리한테는 엄청난 태풍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하시려면 미국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달러라는 거는 이번에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달러라는 건 뭐냐면 경기 안 좋을 때는 또 이게 안전자산으로 또 탈바꿈 해버리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좀 그런 부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좀 내려오면은 달러로 좀 바꿔놓는 습관을 들여야겠네요. 또 이런 질문 하시죠. 그러면 그거 달러가 높은데 미국 주식 하려면은 달러가 높으니까 좀 떨어질 때 사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달러가 뭐 정확한 건 아닌데 1% 빠지면 걔는 또 뭡니까 한 2, 3% 올라가 버려요. 미국 주식은. 그런 게 또 요즘에 또 딜레마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참 일로 보나 절로 보나 유리한 점이 많은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 뭐 환율적인 면은 조금 제외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뭐 좀 한 번 더 주식이 좀 출렁한다. 그래서 애플 주식이 좀 많이 빠진다 했을 때는 좀 과감하게 한번 사보는 그렇죠. 것도. 과감하게 살 필요 있죠. 예. 근데 이거는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내 주식은 주가가 더 빠진다고 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잘 나가는 주식들 빅테크라든가 앞으로 4차 산업을 끌고 가는 것도 말고요. 그 외의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가가 요번에 많이 빠지게 된다고 해서 안 빠질 수도 있어요. 안 빠지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성장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를 먼저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아마 스타트는 걔네들이 먼저 끊어버리거든요. 항상. 반등할 때요? 예. 대형주 위주로. 그렇죠.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이 먼저 스타트 끌고 그 안에서도 미국 주식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민주식도 많고요. 1달러짜리 많고 0.23달러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거 다 말고 애플이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반등을 할 때 보면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주식 중에 중소형주들은 바닥이라 해가지고 저거 사업 전망이 높겠지 해서 딱 잡는 거는 좀 아니신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하셔도 돼요. 나중에. 예, 나중에. 대형주가 올라오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대형주가 딱 가고 나면 이제 대형주가 어느 상황에서 실적이라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것들이 또 팍 치거든요. 예, 그러니까.